동작을 안 해서 핸드폰하고 두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다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시간이 걸렸네요. 자, 오늘 얘기는 ADO 단넷이라는 걸 하도록 하겠어요. 지금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윈도우즈 환경하에서 그냥 단독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만 계속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윈도우즈 환경에서 돌아가지만 이것이 다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같이 연동을 해서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가정하는 거는 우리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컴퓨터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컴퓨터가 서로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적인 환경에서는 DB 서버도 사실 내 컴퓨터에 깔려 있죠.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컴퓨터하고 데이터베이스가 돌아가는 컴퓨터가 다른 곳에 있는 컴퓨터가 논리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연결을 시켜서 내 그 응용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DB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고 갖다 놓고 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가게 하는데 이때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또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하는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표준적으로 이러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쓰면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표준적인 룰을 정해놨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ADO 단넷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ADO 단넷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그 ADO 단넷을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DB 서버를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가 이제 우리 기본인데 그 SQL 서버 이외의 다른 서버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SQL 서버 이외의 다른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 중에 아주 간단한 액세스가 있죠. 그 액세스를 접속하는 것을 간단하게 해보고요. 다음 주에는 SQL 서버에 연결하는 거.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개념은 거의 비슷하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액세스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서 하는 것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슬라이드를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슬라이드를 봐가면서 이제 우리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어요. 자, 액세스를 활용한 ADO 단넷이에요. 광수생각, 성공의 또 다른 이름은 도전이죠. 도전하는 자세를 잃지 마세요. 자, 행복한 경영에 보면 실패가 결국은 성공을 이끄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자, 본 강좌를 성공하면 여러분들은 MS 액세스를 아마 안 써본 사람들이 되게 대단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MS 액세스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ADO 단넷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될 텐데 여기에 지금 보면 이 MS 액세스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군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오피스군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은 걸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파워포인트나 엑셀 그리고 이제 워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거 슬라이드는 2003이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2019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거기에 이 오피스 군 속에 보면 MS 액세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액세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아주 작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예요. 그래서 그 오피스 군에 들어있다고 하는 정도니까 거의 오피스를 사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따라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통용 범위가 좀 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든가 또 대량의 그 데이터를 다뤄야 된다 그럴 때는 적합하지는 않지만 아주 소량의 데이터를 다루고 내가 개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하는 이런 정도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MS 액세스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되어 있는 ADO.NET 활용법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 ADO.NET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 좀 더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숙지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을 액세스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여기서 이제 조금 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게 된 배경,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얘기는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 지금 아마 현승열 교수님한테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듣고 있을 텐데 거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일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데이터베이스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시퀀셜 액세스 메소드 해가지고서 파일에다가 데이터 쓰고 파일을 쭉 서치해가지고서 찾아서 데이터를 순서대로 읽는 그런 방법이었죠. 이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모든 걸 다 서치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금 발전시킨 게 인덱스를 붙이는 거죠. 우리 책을 보면, 우리 교과서 같은 걸 보면 본문이 쫙 나와 있고 본문에 보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걸 갖다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일 뒤에 보면은 색인 파일이 달려있는 걸, 색인이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DBMS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 것을 보려고 하면 뒤에 있는 색인으로 되어 있는 인덱스로 되어 있는 곳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DBMS를 찾아보면 몇 페이지에 가보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 파일 시스템에 의해서 구축되어 있는 것에다가 인덱스를 따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 인덱스를 통해 가지고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중간에 썼었어요. 물론 이건 지금도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파일 시스템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는 게 일단 중복이 많고요. 여러분들 어떤 문서 하나를 만들어 놓고 또 그거보다 버전이 높은 문서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버전 뭐 1.0, 버전 2.0 이런 식으로 가지고서 붙이는데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해 있어요. 그 중에 일부만 계속 수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있다. 이거는 중복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지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은 데이터를 업그레이드 했을 때 이 색인을 거기다가 명확하게 번호를 잘 지켜주지 않으면은 문제가 뭐가 되냐면 제일 마지막에 수정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일단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파일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중복성이라든가 그리고 업데이트에 대한 어떤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죠. 망형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 별로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주로 사용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DBM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DBMS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매니지먼트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서버 파일,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MS SQL 그리고 뭐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DBMS에 하는 아주 간단한 DBMS 오늘 하는 액세스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요 DBMS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앞에서 그 파일 시스템에서
언급됐던 그런 몇 가지 단점들이 이제 개선이 되는데요. 물론 중복성을 피하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신뢰성이 있는 그 데이터 보호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 사용자를 위한 잠금 장치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좋은 점을 가져오게 되죠.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데이터 또는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정보과학에서는 나오는 첫 번째 얘기가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이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된 값들,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모여져 있으면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여져 있는 것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정리를 해서 의미를 부여하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정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현실 세계에서 단순히 모아가지고 데이터가 형성이 되고요. 여기다가 가공 관리를 하게 되면 정보가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으면 친구의 이메일 어드레스가 있는데 이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 데이터인 거고요. 분류를 해가지고서 뭐 아주 가족처럼 친한 친구, 뭐 조금 친한 친구, 한번 봤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명확하게 이 데이터와 정보가 구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데이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면, 데이터를 가공을 하면 그러면 정보가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데이터를 우리가 컴퓨터에다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그 현실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모습이 컴퓨터 세계와는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인가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실 세계의 그 정보를 논리적인 데이터 구조로 변환해서 어떤 규칙을 정리를 하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현실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모습을 컴퓨터 세계에다가 이제 저장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똑같은 방식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개념적인 유사성을 우리가 추출을 해가지고서 컴퓨터 세계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걸 사용하게 되는데, 요 유사성을 추출해서 만든 것을 갖다 우리가 개념 세계에서 만든 이런 것이 이제 개념 세계에서 만든 데이터의 표현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데이터 모델로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엔터티 릴레이션십 모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ER 모델이라 그러는데, 개체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요. 현실 세계에 그냥 존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사람보다는 뭐 김영우 교수, 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하나의 사람이 있으면 이게 이제 어떤 개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개체가 있는데 그 개체와 개체 사이에 어떤 식의 관계가 있는가, 그걸 갖다가 릴레이션십,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그린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ER 다이어그램이 우리가 컴퓨터 세계에서의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 어떤 모습이 있다면 이것을 ER도로 여하게 잘 그리는가에 따라 가지고서 문제를 잘 컴퓨터 세계에서 잘 풀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시발점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만드는 모습을 보면 현실 세계의 모습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서 ER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현실 세계의 모습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펼쳐나가요.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펼쳐나간 것을 저장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집어넣는데 이것을 ER도를 논리적인 데이터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바꿔진 모델을 실제 모습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하고, 우리는 현실 세계의 모습 형태는 ER도를 가지고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모습은 이 ER도를 컴퓨터 세계에 옮긴 형태의 논리적인 모습인 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서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은 최종적으로는 그 테이블 형태로 해가지고서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들이 다 표현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죠.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모델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계층적 데이터 모델이라든가 망형 데이터 모델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됐었는데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서 이제 지금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관계형 데이터 모델만 지금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물론 이 이후에 객체 지향형 데이터 모델을 일부 적용을 해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메이저한 것은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를 테이블 형태로 해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은 우리 다른 말로 이제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릴레이션이라고 해요. 아까 릴레이션십이 나왔었는데 그거하고 다른 거죠.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거고,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이름이에요. 자, 테이블 중에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나와 있는데 학번, 이름, 학년, 학과 같은 필드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필드의 어떤 필드명이죠. 그래서 이런 곳에다가 실제로 데이터가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의 인스턴스가 되겠죠. 이런 데이터가들이 채워지게 됐을 때 이렇게 모든 필드들이 다 값을 가지고 있는 한 행이죠. 한 행, 이걸 갖다가 우리가 로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레코드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튜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튜플. 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로 쓰이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로 쓰이는 이유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형성이 되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하나의 속성을 갖는 속성을 갖는 그런 값들의 집합.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학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1학년, 2학년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요런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필드라고 부르고, 또는 컬럼, 또는 애트리뷰트,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테이블을 봤을 때 한 행은 레코드나 로우, 튜플 이런 식으로 불리고요. 그 다음에 한 열은 필드나 컬럼, 애트리뷰트 이런 것들로 막 섞여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전체 2차원적인 테이블 형태를 우리가 릴레이션십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튜플, 하나의 레코드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속성, 그걸 갖다 우리가 기본 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기본 키는 하나의 필드일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의 필드의 조합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을 보게 되면 학번이 이제 기본 키가 되겠어요. 이름은 기본 키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 키가 될 수 없고요. 여기서는 학번은 인위적으로 전부 다 다른 학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모든 레코드가 다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 키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되겠고요. 자, 관계,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관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엔터티와 엔터티 사이에 어떤 식의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결된 요걸 갖다 우리가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부서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 부서라는 테이블에 103이라는 부서가 없다라고 해보죠. 그런데 어떤 사원 테이블에 보니까 거기에 여기 부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1003번 부서에 A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다면은 A라는 사람이 1003번 부서에 있어? 그래, 부서 테이블에 찾아가 보니까 그런 부서가 없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속해 있는 부서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데이터베이스에서 봤을 때 포린 키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개체와 개체 사이에 포린 키 제약 조건으로 해가지고 묶어놓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버리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액션을 취할 때 포린 키 제약 조건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방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뭐 관계에 대한 중요한 그런 이해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 모델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을 잘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할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요 다음에 하게 될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도서 대여점을 이제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가서 하게 될 그런 프로젝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갖다 현실 세계에서 잘 파악을 하고 그것을 데이터 모델링을 잘 해서 그 현실 세계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컴퓨터 세계에서 잘 돌아가게 하도록 데이터 모델링을 잘 해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앞에서 개념 다 잡고 데이터베이스를 명확하게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남은 건 뭐냐면은 그 원래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실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딩 몇 줄 해주는 것. 이게 이제 진행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 보면 DB 개발에 사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현재 와가지고는 이런 그 개발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데이터 모델링을 잘 해놓고 DB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우린 아까 그 파일 시스템하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하고의 그 비교를 뭐 약간 했었는데요. 파일 기반 시스템 보면은 응용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거죠. 따로따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01, 데이터 02, 데이터 03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속에는 중복된 데이터가 막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복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고치고 했을 때 어느 게 최종적인 데이터야. 이거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 중복성 같은 것을, 중복성을 피하고 그 버전 관리 같은 게 명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어도 결국은 DBMS를 이용해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를 공유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의 데이터를 공유하니까 최종적인 버전은 여기 딱 담아져 있는 하나만 남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명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파일 기반 처리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데이터 중복과 비일관성.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데이터 고립될 수 있고 동시 접근이 어렵고 보안이 어렵고 무결성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한 것이 뭐다? DB다 이거죠.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결국 특징적으로 보면 실시간 접근이 가능하고 계속적인 변화가 가능하고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유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참조를 할 때 내용 참조를 하죠. 그래서 select 했을 때 where저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어떤 것, 내용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을 찾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쓰잖아요. 그래서 내용에 의한 참조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DB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필드 레코드, 파일 인덱스 이런 거 뭐 사용한다는 건 아까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계층 구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외부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각각이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외부 스키마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컴퓨터에 내부적으로 저장될 것과 연관해 가지고서 어느 개체와 어느 개체가 어떤 방식으로 엮여져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개념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DB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 랩에서는 거의 사용되는 게 이 개념 스키마 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ER도를 그리고 그 ER도에 따른 테이블들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개념 스키마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관심을 가지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내부 스키마인데, 이건 좀 어드밴스드 된 얘기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영역이 되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에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DDL, DCL, DML 이런 것들이 있죠. DDL은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예요. create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DCL은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언어죠. 우리는 프로그램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면 주로 사용하는 것이 DML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돼요. 물론 DDL도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DML을 좀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DML의 특징은 데이터에 대한 조회, 삽입, 수정, 삭제죠. 그래서 구조를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거나 빼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다시 보면 데이터 관리자,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DDL을 이용해가지고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래머의 입장에서 보면 DML을 이용해서 주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렇게 만든 것을 갖다가 이용하는 일반 관리자는 퓨어리문, 셀렉트문 같은 것이나 뭐 인서트문이나 이런 퓨어리문을 이용을 해서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주요 고려 사항으로 보면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전체 관점에서 표현해야 된다는 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들인데, 뭐 일반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집을 짓는데 설계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하고 이제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확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상황에 따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게 이런 얘기를 이제 보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설계도 단계별로 생명 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보면 ADDIE라고는 AD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보면은 분석, 설계, 개발, 구현, 운영, 그 다음에 이제 개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ADDIE의 모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설계 절차에 요구사항을 분석을 먼저 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어느 회사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비즈니스 로직을 파악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정말 이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 하는 걸 갖다가 얻어내는 이런 결과물, 그러니까 요구사항에 대한 명세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요구사항 분석을 해서요. 그 요구사항 분석을 이제는 비즈니스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거를 우리
우리가 익숙한 컴퓨터의 관점으로 이제 가져와야 될 거잖아요. 그런 걸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개념적인 설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개념 스키마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결과물은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엔터티와 엔터티 사이에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는지를 갖다가 그림으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엔터티들과 엔터티들 사이에 어떤 릴레이션들이 있는가, 그죠? 어떤 릴레이션들이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뭐 그림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ERD라고 하는데 요거 만드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결과물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실질적인 테이블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게 이제 논리적 설계고요. 근데 이거는 개념적 설계만 명확하게 되면 논리적 설계는 상당히 그 기계적인 방식으로 해서 좀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최종적으로 물리적인 모델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서 실제 저장을 하게 되겠죠. 자,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좀 장황하게 했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배웠던 걸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ADO.NET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ADO.NET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DB하고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있는데 이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주고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아무렇게나 막 하면은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요러한 순서대로 해가지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연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ADO.NET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ADO.NET이다 이거죠. ADO.NET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자, 왜 그렇게 합니까가 아니라 그래 기본적으로는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가 이제 왜입니다만 그렇게 만든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 표준이 바로 ADO.NET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ADO.NET이라는 건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NET 프레임워크의 표준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다라고 하는 거 조금 아까 얘기한 바와 같고요. 이게 MS SQL 서버나 다른 여타 서버들 사이에서도 연동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는 액세스를 이용했습니다만 그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와도 OLE 접근을 통해서 ADO.NET을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거고요. 그 ADO.NET의 특징을 보게 되면 비연결 데이터 아키텍처다. 비연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상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끊어져 있다가 필요하면 연결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통신에서 보면 전화 같은 걸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전화는 항상 내가 다이얼을 통해 가지고 상대편하고 연결해 놓으면은 그 선은 나하고 그 사람하고 사이에 항상 존재를 하고 다른 사람 못 쓰도록 배타적으로 나만 쓰는 그런 선으로 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연결 형태라고 하는 거고 비연결이라고 하는 건 우리 보통 인터넷에서 어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 보면은 인터넷 우리가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다고 해가지고서 항상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끊어져 있는 상태죠. 다만 내가 여기에서 어떤 리퀘스트를 보내면 그 리퀘스트가 그쪽 서버에 연결돼가지고 그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나는 내가 요구를 하지 않을 때는 그는 연결돼 있는지 안 연결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요구를 할 때는 항상 연결돼 있는 것처럼 응답이 오니까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비연결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비연결 아키텍처를 쓰게 되면 내가 안 쓰는 동안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효율성을 줄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이제 ADO.NET에도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하고 연결돼 있다고 하지만은 연결은 시켜놨지만 평소에는 안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가 내가 어떤 리퀘스트를 딱 보내면 그때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동작을 해가지고서 데이터를 응답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비연결 아키텍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XML이라고 하는 표준을 이용해서 연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XML을 이용하면은 이게 표준 데이터이기 때문에
범용성 있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죠. XM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자세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현대에 와가지고서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는 거의 XML, Extended Manipulation Language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어요. 그 모습은 여러분들이 HTML을 배웠을 텐데 HTML보다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의 그 태그형 언어, 그게 이제 XML인데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통 교환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 정도만 하죠. 자, 우리가 이제 ADO.NET을 배울 때 관련 네임스페이스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 네임스페이스에 보면은 시스템 네임스페이스 밑에 데이터 네임스페이스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데이터 네임스페이스 밑에 보면은 이러한 4개의 네임스페이스가 있는데요. 이러한 4개의 네임스페이스 중에서 요 2개, SQL 클라이언트라는 것과 OLEDB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에 주목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게 될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를 갖다가 통해서 ADO.NET을 하려면 여기는 SQL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 속에 거기에 해당하는 클래스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이외에 다른 범용 DBMS하고 연결할 때는 OLEDB 네임스페이스에 보면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것만 우리가 알게 되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결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자, 내가 MS SQL 서버를 쓰려고 한다 그러면은 위에 어떻게 돼요? using 해가지고서 using 해서 system.data.sql 클라이언트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 이번 챕터 같은 경우에는 액세스를 쓸 거니까 system.data.oledb를 using해서 써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는 건데 그 속에 보면은 OLEDB 같은 경우는 OLEDB 커맨드, OLED 커넥션 등등등의 클래스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커맨드, 커넥션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SQL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SQL이 앞에 붙어 있고 커맨드, 커넥션, 데이터 리더, 데이터 어댑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똑같잖아요. 모양이. 자, 그래서 요 4가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다. 요 4가지만 알면 끝이에요. 사실은 OLEDB에서는 앞에 OLEDB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고 SQL 클라이언트, MS SQL 서버에서는 SQL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 있고 뒤에는 보면은 커맨드가 있고 커넥션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리더 또는 데이터 어댑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어요. 자,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면 좋겠는데 이 그림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자, 우리는 일단 여기에는 그 응용 서버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다 그랬죠. 데이터베이스 서버 속에는 물론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2개의 서버 간에 이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이쪽 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요구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먼저 이 2개의 서버 사이에 데이터가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연결을 해요. 이게 이제 파이프를 하나 만드는 거죠. 파이프. 겉 파이프가 커넥션에 해당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파이프 속에 어떤 방식으로 다닐 거냐? 그러니까 뭐 인서트를 할 거냐? 아니면은 셀렉트를 할 거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커맨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커넥션과 커맨드를 엮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또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가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모습이 다 나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 리더 또는 데이터 어댑터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로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데이터 리더의 객체는 한 번에 하나의 레코드만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셀렉트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레코드가 5개 있다 그러면 데이터 리더 객체를 실행을 시키면은 그 중에 하나만
하나의 레코드만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럼 다음 레코드는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실행시키면 다음 레코드를 가져오게 돼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건데, 리드라고 하는 이 데이터 리더 객체의 리드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면 하나의 레코드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데이터 어댑터 객체는 모든 레코드를 다 가져오는 데 써요. 그래서 select 뭐 해가지고 문장을 썼는데 5개의 레코드가 있다. 그러면은 요 데이터 어댑터는 fill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모든 그 레코드들을 다 한꺼번에 가져와 가지고서 여기다 이제 처리를 하게 돼요. 이때 이제 담아놓는 그릇이 있는데 보통 데이터 어댑터에 쓰고 있는 그릇이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그릇이에요. 데이터 셋이라는 그릇에다가 이렇게 갖다 쑥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죠? 이런 그리고 이제 데이터 셋 속에 보면은 데이터 테이블들이 사실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라는 요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자. 자, 다시 한번 짧게 강조를 하면 커넥션은 파이프다. 이런 얘기죠. 어디에서 어디에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하는 그런 파이프예요. 그리고 커맨드는 그 파이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파이프 속에 어떤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연결해서 얻어내면 그것이 데이터 리더 또는 데이터 어댑터의 객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얻어진 객체의 메서드, 필요한 뭐 데이터 리더의 리드 메서드나 또는 데이터 어댑터의 fill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 가지고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된다. 그렇게 됐고요. 만약에 여기서 데이터 어댑터 객체를 이용을 해서 fill이라는 메서드를 썼다 그러면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데이터를 가져왔으면 어디 담아놓을 그릇이 있어야 되겠죠. 그 그릇이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자, 요게 요 그림을 지금 얘기했는데 요 그림을 잘 이해를 하면 ADO 단넷은 사실은 거의 끝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그죠? 데이터 리더 객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한 번에 오직 하나의 레코드만 가져온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데이터 리더 객체를 이제 활용하는 순서를 보면 일단 파이프 커넥션을 만들고요. 그리고 파이프 속에서 돌아갈 커맨드를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리더 객체를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선언을 해요.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리고는 그 객체를 실행을 하면은 이 데이터 리더 객체의 결과가 저장이 된다. 그래서 저장된 결과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나면 데이터 리더 객체 종료라고 커넥션을 종료를 한다. 이게 이제 데이터 리더 객체의 활용 순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거기에 그 커맨드 객체, 커맨드에 필요한 뭐 속성이라든가 또는 뭐 메서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메서드를 보니까 뭐 있고요. 이제 메서드를 보면은 뭐 어떤 것이 뭐 복잡하진 않아요. 다만 거기에 이제 문장에 따라서 쓰면 되는 거니까 메서드에 이제 잠깐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execute read하고 execute non query가 있죠. 그래서 이 read라고 하는 것은 리턴 값이 있는 놈이고요. 리턴 값이 있는 거 어떤 거 있어요? SQL 그 select문이죠. 그러면은 결과 값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execute reader를 사용하는 거고요. execute non query 하는 것은 리턴 값이 없는 거예요. 리턴 값이 없는 거는 어떤 게 있나요? insert 했다. 끝난 거죠. delete 했다. 끝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non query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죠. 데이터셋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실제로 가져온 데이터,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그릇이 데이터셋이고요. 그 그릇 속에 보면 데이터 테이블들이 들어있는 거죠. 데이터 테이블들이 들어있고 그 데이터 테이블 하나하나는 데이터 컬럼과 데이터 로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테이블 형태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액세스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를 이용한다는데 액세스는 역시 그 DB예요. DB다 보니까 그거를 한 번도 여러분들 사용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해요. 근데 어렵지 않다고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그 화면에 보면 액세스, 여러분들 오피스를 깔았으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깔았으면 그 속에 액세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액세스를 실행시키면, 자, 이게 지금 실행된 거죠. 그래서 실행된 거에 요 새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서 만들게 되면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넣으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름을 넣고 만들기 하면 이런 식으로 떠요.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테이블 1인데 테이블 보기 해가지고 누르면 이 테이블 이름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럼 테이블 이름을 커스터머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이 아까 이름이 없었는데 테이블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필드 이름과 데이터 형식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필드들을 넣고 그것이 어떤 데이터 형식인지를 갖다가 지정을 한 거죠. 여기처럼 이제 지정하는 거예요. 각각 필드 이름 넣고 데이터 형식 지정하고 이름 넣고 지정하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고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총 대출 건수, 대출 총 건수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만들면 테이블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에이트를 한 거죠.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면은 이게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면 커스터머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테이블을 해가지고서 하나 더 만들죠. 그래서 북리스라는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요. 자, 북리스라는 테이블을 역시 만드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들었죠. 자, 이렇게 지금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장 다 하고 닫으면 두 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두 개 사이에는 우리가 제약 조건을 지금 만들려고 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것은 여기에 북리스 테이블에 보면은 북리스는 책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고객이 책을 빌렸다 뭐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 봤던 거에 보면 커스터머의 고객 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만들어진 북리스 테이블에 있는 이 고객 번호라고 하는 것은 이 커스터머 테이블에 있는 고객 번호하고 같은 번호가 돼야 되겠죠. 이 커스터머 테이블에서의 고객 번호는 주키일 거고, 그 다음에 이 북리스 테이블에서 있는 이 고객 번호는 이쪽 테이블에 있는 주키를 참조하는 외래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커스터머에 있는 고객 번호와 북리스에 있는 고객 번호가 외래 키 제약 조건으로 묶여야 두 개의 테이블이 일관성 있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외래 키 제약 조건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 끌어서 연결을 하는데요. 일단 관계 편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계를 열면요. 관계를 열면 지금 현재 있는 테이블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두 개를 다 선택을 하고요. 두 개를 다 선택하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북리스 테이블에 있는 그 필드들, 그 다음에 커스터머 테이블에 있는 필드들. 그런데 이 고객 번호가 이 북리스 테이블에서 이 고객 번호가 요 주키를 가져온 포린 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린 키 제약 조건에 해당하니까 요거를 이렇게 이쪽에 있는 놈을 잡아서 이렇게 끌어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연결을 이렇게 쭉 끌어서 연결을 시켜주면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그러면 이제 관계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뭐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들게 되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끌어서 갖다 놓으면 관계 편집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끌어놓은 거에 이렇게 끌려왔으니까 1대 다. 그죠? 1대 다. 그러니까 이 관리 북리스 테이블에 보면은
고객 번호는 여기에 있는 번호가 어떤 것이든 쓰일 수 있는 여러 개 다양하게 다 쓰일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1대 다의 형식의 외래 키 제약 조건이 여기에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테이블 속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뭐 고객 번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다 넣어요.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들어갔다고 하고, 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갔다고 하고, 실제 데이터가 들어간 걸 잠깐 보면요. 자, 요게 이제 만들어, 여기 XSDB예요. 이제 커스터머 테이블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은 거죠.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하죠. 자, 포린 키 제약 조건 뭐 다 들어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할 것은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갖다 가져와서 띄우는 정도만 할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오늘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명을 만들어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폼 이름을 using access form 해가지고 만들었네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이제 액세스하고 연동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그리드라고 하는 컨트롤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데이터 그리드 컨트롤을 도구상자에 딱 열어보면 없어요. 없어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여기 데이터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항목 선택이라고 있어요. 항목 선택이라고 있는데 그걸 열면 뭐 이렇게 뭔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막 열 거예요. 그러면 여기 데이터 그리드라고 하는 걸 찾아서 이걸 두 개를 체크를 해주고 확인해 주면은 요 데이터 쪽에 여기에 데이터 그리드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데이터 그리드는 사실 데이터 그리드 뷰하고 거의 비슷한데 데이터 그리드 뷰가 좀 더 발전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데이터 그리드는 우리 이번 챕터에서만 쓸 거고요. 우리 다음에 도서 대여점을 할 때는 데이터 그리드 뷰를 쓰도록 할 겁니다. 여기 아무튼 데이터 그리드를 쓰고 있으니까 데이터 그리드 갖다 놓고 한번 써보죠. 자, 데이터 그리드를 갖다 놨어요.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 그리드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걸 가지고서 폼을 디자인하는데 이렇게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냥 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만들면 되죠. 버튼 하나 있고 버튼 OK 버튼 하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데이터 그리드를 갖다 끌어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디지 커스터머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보도록 하겠어요. 자, 딱 그걸로 끝났어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XSDB에 있는 그 커스터머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읽어가지고서 여기다가 갖다 뿌려주려고 해요. 자, 여기 갖다 뿌려주려고 하는 게 우리의 프로젝트예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거에 커넥션이 있다 그랬고요. 커맨드가 있다 그랬고요. 그런 게 있다 그랬죠. 그리고서 이 커넥션과 커맨드를 갖다 묶어가지고서 데이터 리더 또는 데이터 어댑터 객체를 지금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 작업은 뭐냐면 데이터 커넥션을 만들고요. 커넥션 객체를 만들고 그리고 커넥션 객체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연결을 딱 해놓고 연결하는 그냥 오픈만 시키면 돼요. 그리고 커맨드 작업을 객체를 실행시켜 가지고서 이 데이터 리더나 또는 그 어댑터하고 결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해 가지고서 실행,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 리더 객체의 리드 또는 데이터 어댑터 객체의 필이라고 하는 X 이거 빠져야 된다는데 필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서 실행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다 썼으면 커넥션 객체를 클로즈하면 되겠다. 이게 데이터 연동 작업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스를 들어가 보면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ystem.data.oldb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유징해서 인클루드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버튼 OK를 누르면 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했어요? 연결을 해야 된다 했죠. 연결을 하기 위해서 연결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연결을 하는 거에 보면은 소스까지의 어떤 그 경로가 필요해요. 경로가 필요한데 그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 DB 소스가 뭐냐를 갖다 이제 설정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요 그 문자열이 있는데, 문자열이 정해진 바대로 그냥 여러분들 쓰면 되겠어요. 자, 프로바이더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자, 이렇게 쓴 거는 요거는 뭐냐면 XS 2007 이후에는 전부 다 여기 OLEDB 12.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프로바이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at 마크가 들어있고 데이터 소스는 해가지고 들어있죠. at 마크 들어가 있는 건 뭐였어요? 여기에 그 escape sequence를 없앤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백슬래시를 갖다 두 번 하지 않고 한 번만 하는 걸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처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데이터 소스의 위치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정을 했어요. 자,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랬나요? 사실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우리가 절대 경로라고 얘기했죠. 절대 경로 좋은 방법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쓰는 방법은 사실은 점점 슬래시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자,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나와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이렇게 지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요거를 저기로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요 북렌탈.accdb, 요 북렌탈.accdb는 아까 여러분들 액세스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만들었죠. 그 만들어진 것이 북렌탈.accdb라고 하는 파일로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요 위치에 갖다 놓으면 돼요. 자, 이 북렌탈.accdb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요 앞에 있는 경로명 이것을 수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다시 얘기했어요. 자, 잠깐만 보면 아까 예죠. 아까 예를 잠깐 보면 지금 내가 실행 파일을 하나 만들어 온 게 있는데 그 실행 파일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ADO.NET using access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으로 좀 되어 있죠. 이 솔루션 폴더에 요 놈을 지금 갖다 놓은 그런 형태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경로를 어떻게 지정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경로를 점점 슬래시 점점 슬래시 점점 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 실제 프로그램을 잠깐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일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라고 했어요? 항상? 경로를 보면 현재 위치 보면 지금 이 프로젝트 폴더고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 여기 있고 빈 폴더가 있고 빈 폴더 밑에 디버그 밑에 보면 여기 EXE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실행되니까 이게 현재 폴더죠. 그러니까 현재 폴더 윗폴더 또 윗폴더 또 윗폴더에 보면은 여기 가서 보면은 이거 하나 더 올라와야 되네. 그 위에 가서 보면 이게 XSDB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를 잘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거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연결할 명령어가 뭔지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정해주죠. 그래서 이거는
큐어리문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정했어요. 커스터머로부터 모든 걸 다 가져온다. 그런 큐어리문을 정했죠. 그래서 이렇게 소스하고 커넥션이 연결되면 커넥션 객체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DB 커넥션을 해서 마이컨을 갖다가 오픈을 하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이것을 실제로 가져오기 위한 그런 그 어댑터를 설정을 하는데, 그 어댑터가 자 큐어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커넥션을 통해 가지고서 가져오게 된다. 아까 되어 있는 요거는 커넥션이니까 통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큐어리문하고 두 개를 결합해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가져올 것인가 하는 그런 객체를 갖다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마이 어댑터라는 객체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마이 어댑터 객체를 통해서 실행을 시켜 가지고서 가져오면 되는 거죠. 가져오는 게 이제 마이 어댑터의 필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가져왔을 때 이것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릇이 바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그릇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마이 데이터셋이라는 그릇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자, 마이 데이터셋이라는 그릇을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거는 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 데이터셋, 요 데이터셋에다가 B를 해라. 이렇게 B를 해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 select 문을 통해 가지고서 select asterisk from customers죠. 그걸 커스터머를 통해 가지고서 가져온 모든 레코드를 전부 다 마이 데이터셋에다가 담도록 되는 거죠. 자, 마이 데이터셋에 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건 아니죠.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화면상에 보이는 거는, 화면상에는 DG 커스터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 데이터 그리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 데이터 그리드의 데이터 소스를 이 마이 데이터셋으로 설정을 해주면은, 담아놓은 그릇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소스로 해서 하면은 이놈이 딱 와서 여기에 담기면서 데이터 그리드에 보여지게 된다. 그럼 이게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져와서 다 보였으니까 이제 커넥션 작업이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래서 클로즈해서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클로즈 해놔야 다른 사람이 또 연결하는 비연결 객체를 쓸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실행 화면을 보면 이렇게 해서 정보 가져오기 하면 딱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가져오긴 했는데 뭔가 그림 보여주는 게 좀 달라요. 여기 이제 이거는 누르면 테이블이 나오고, 테이블 또 누르면 이렇게 해가지고서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단계를 하려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여러 개 단계가 나오지? 한 번에 그냥 딱 펼쳐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지금 하다가 보면은, 자, 실행을 했는데 이게 정보 가져오기를 딱 눌렀는데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처음 실행하면 대부분 다 에러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에러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로컬 컴퓨터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프로그램이 우리가 64비트 프로그램과 32비트 프로그램이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서로 잘 맞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통해서 알아보면은 거기에 대한 에러 해결책들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주어진 바에 의하면 여기를 찾아, 이 주소를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다운로드 해가지고서 나와요. 여기에 그 엔진 2010 재배포 뭐 이게 나오는데, 요 다운로드를 누르면 여기 두 개가 나오죠. 그 중에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연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데이터 그리드의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기 하기 위해서는, 자, 요게 데이터 소스를 이렇게 주고, 그 데이터 소스를 줘서 이렇게 가져간다고 했는데, 그때 데이터 바인딩 할 때 우리 가지고 있는 마이 데이터셋에
테이블을 그냥 라고 하면 그러면 한꺼번에 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 추가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딱 처리가 되는, 이제 정보 가져오기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처리가 돼요. 또는 그것보다 더 직관적인 건 뭐냐면 데이터 바인딩까지, 더 직관적인 거는 한 번에 데이터 바인딩을 하는데 이렇게 마이 데이터 소스하고 커스터머란 테이블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커스터머란 테이블하고를 연동을 딱 시켜주면 이게 더 명확한 그런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해주면은 연동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되는 거를 잠깐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실행을 했을 때 우리가 정보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데이터 가져오기 딱 누르면 이렇게 해서 뜨게 된다. 이게 오늘 얘기 다예요. 코드가 굉장히 짧죠. 코드가 굉장히 짧은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뭐를 강조한 거냐면, 자, ADO.net에서 중요한 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이것만 잘 이해를 하면, 이해를 해가지고서 순서대로만 실행하면 되는 거죠. 순서대로만. 그러니까 커넥션 만들고 그 다음에 커맨드 적용하고 그 적용한 거에 따라 가지고서 여기에 데이터 리더 객체 또는 데이터 억셉트 객체를 만들고, 그리고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서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거를 가져온 거를 어디다 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처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쭉 진행되면 되니까 오늘 이렇게 진행해서 XSDB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응용 프로그램에서 가져와 가지고서 디스플레이, 데이터 그리드에다가 디스플레이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쭉 다 해보기 바라요. 자, 오늘은 도전 과제가 따로 없이 아주 간단하게 실습 과제만 여러분들 해보는 걸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 ADO.net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가에 대한 개념만 명확하게 잡는 것. 이게 오늘의 목표인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어요. 자, 질문 있나요? 다들 듣고 있나? 네. 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이 얘기는 오늘은 도전 과제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혹시 이걸 하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자,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